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중진 당선인들이 모여서 이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재차 제안한 영수회담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총선 이후 불거진 각 당 현안들 자세히 분석 평가해보고요. 5선 현역을 꺾고 정진석 후보와의 세 번째 대결에서 서력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에게 승리 요인, 또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는 총선 결과 확정되고 난 뒤에는 이제 처음 뵙는 거고요. 일단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줄 평 한 말씀씩 들어볼까 하는데, 우선 정광재 대변인, 국회 앞에 국민들의 회초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네, 네. 차가운 정권 평가를 담은 민심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권 평가입니다. 네. 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이번 총선 결과 짧은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2년 내내 계속됐던 정권에 대한 경고가 총선거라는 계기로 해서 심판론으로 표출됐다. 네. 2년 동안 다 예고된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예. 총선 관련해서 학자들의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민주화 세대로 불렸던 그룹들이 점점 60대로 유입되면서 유권자 지형이 변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진보 우위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99% 동의합니다. 99% 네, 동의합니까? 1%는 예.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99% 동의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라는 정치체계 속에서 보수정당이 갈수록 좀 어렵다. 특히 122석이 수도권에 달려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잖아요. 지난번 선거보다 굉장히 선전했고,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지난번보다도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이 인구 구성이 서울은 그래도 조금 이제 평균 연령이 그 경기도나 인천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에서 상당 기간 우리 그 보수 정당이 좀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진보 우위 상황이 고착화된다는 평가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99% 동의한다 하셨거든요. 저는 98%. 1% 더 빠졌네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뭐 1% 문제도 있고, 사실은 세대적 구성은 그렇긴 한데 선거에 따라서 꼭 그렇게 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고요. 그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했습니다. 물론 투표율 같은 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세대 구성 자체가 사실 뭐 지금 50대, 60대, 40대부터 해서 실제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민주화 세대였고, 그 시기를 관통해서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똑같은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의 선거 구도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안일하게 안주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총선 이후의 첫 행보로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나섰고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분들 모두 함께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배 직후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내용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일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 현충원 참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지요.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한 요구가 선거를 거치면서 좀 있는 것 같던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 영수회담 야당 대표와의 어떤 단독 만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만나시지 않겠어요. 만나실 거로. 예. 이건 뭐 그냥 의례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어떤 민심은 어찌됐든 정부나 대통령의 어떤 과오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야당과 협력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어떤 이런 주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만나셔야죠. 그게 어떤 국정쇄신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만나셔야 되죠. 그런데 정광 대변인, 이런 인터뷰가 있었네요. 박정훈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당선인께서요. 제가 아는 대통령은 안 만날 것이다. 성사 가능성을 낮게 봤고요. 피의자들과 대화해서 뭔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기사 봤는데 박정훈 송파갑 당선인 저 굉장히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송파갑에 출마하셔서 이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번 당 그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도 선거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맞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지금 신평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그동안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민심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되는데 일단 그 불통의 이미지를 깨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야당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기자들이 참석하는 수준의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도 지금 2년 연속 없었고 이런 그 민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고민할 건데 아마 그 시점이 단기간에 5월에 만날 거다 이런 건 아니고 국회가 개원을 이제 6월에 하니까 그 시점 일정 정도 지나면 만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의 방향보다는 이런 약간 불통의 이미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잘못됐고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좀 여실히 나타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물가라고 봅니다. 경제와 민생 이 문제가 그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거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 혼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불통의 이미지 이거는 개인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부응하기 위해선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물론 노력하겠지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에서는 충분히 전향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33님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누군가에겐 아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시길 하셨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현충원을 찾은 직후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또 당선인 분들도 같이 현충원도 찾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 조기현 변호사님 이 협력자인가요? 경쟁자인가요? 협력적 경쟁 관계. 협력적 경쟁 관계. 그렇게 정리하던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거의 같은 인식과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국회 안에서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은 어찌됐든 이번 민심은 어쨌든 개혁이든 민생이든 관련 뭐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는 분명히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도 뭐 전반적인 국정의 전반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뭐 좀 하지 원치 않는 이런 안정적인 걸 원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이 선명하게 정책 이슈라든가 정치 이슈를 주도해 나갈 것은 분명한데 네네. 100% 모든 걸 맞춰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구체적인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고 이런 정도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몽 대변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조국혁신당이. 근데 3당으로 올라섰지만은 차기 국회에서 이제 교섭단체 구성을 하려면 8석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공언한 뭐 특검이랄지 추진할 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뭐 군소정당의 의석 또 혹은 민주당 일부가 뭐 꺼주기 형태로 합류할지 20석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조국혁신당이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우리 보세요. 국민 민도가 지금 이렇게 높아졌는데 과거처럼 무슨 뭐 의원 꺼주기, 의원 꺼주기 있었죠. 자민련이 의석수 부족할 때 민주당이 꺼줘서 20석 맞춰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주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의 국민적 민도는 이미 우리가 넘어섰다. 국민이 이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민주적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두 분과의 관계가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하셨는데 경쟁적 협력 관계와 협력적 경쟁 관계 중에 저는 경쟁 관계라고 한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쟁일지요? 당연히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 관계일 텐데 지금 조국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당장의 현실로 구체화될 수 있잖아요. 대법원을 정파를 앞두고 그게 있죠.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 거대 야당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그 반윤의 기치를 한 군데로 자기로 모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아닌 자신으로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일부 친문 혹은 비명계 당선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어떤 이런 방향성에 조금 더 지지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까요? 내심 그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 방향에 내심 뭐 공감하는 분이 있겠죠. 정치적 입장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도 있긴 할 텐데 지금 정 대변인 말씀대로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개편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어쨌든 국민의 선택 결과를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일단은 민주당 추천 몫이 아닌 분들은 뭐 제명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합당하는 절차로 갈 텐데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 뭐 어찌됐든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20석을 채우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의원 꺼주기 내지 이탈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도 않고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려워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위해서 또 법정에 출석했던데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 중에서 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하고 그다음에 위증구사 사건은 뭐 생각보다 빠르게 1심 선고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이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 뭐 상당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도 제출돼 있고요. 뭐 아직 절차는 남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오래 끌지 않아도 결론이 날 만큼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리 검토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예. 법리적 검토는 복잡한데 어쨌든 그 위증한 사람의 녹취록 같은 게 제출이 돼 있어서 네네. 그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의 문제, 법리적 검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공판 과정에서 심리를 거쳐야 할 절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공직선거법도 역시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서 뭐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대법원까지 일단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요. 하반기쯤에 열릴 그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해서 차기 당권 구도 이거를 좀 잡으려고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사법 리스크라는 게 지난 2년 동안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계속 검찰이 브리핑하고 언론에서 다시 보도하고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데다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상황이 최고치였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출석에서 계속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재판 출석 일정 같은 것이 정치 일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더 이상 뭐 사법 리스크라는 의미부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행보하는 데 있어서의 큰 장애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당권 그 재도전 가능성을 한 50대 50으로 봅니다. 반반이요.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사당화가 다 이루어졌는데 굳이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2년 전에는 이번 총선에 대한 뭐 공천권이나 지난번에 뭐 방탄 국회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도 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당대표 타이틀이 꼭 필요한가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대리인들 많잖아요. 지금 뭐 정청래, 오건식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렴청정을 해도 충분히 민주당 컨트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재명의 사당화라는 평가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당원이나 뭐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가 공천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간 거죠. 물론 그중에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 당원과 어떤 민심이 합치된 결과로서 지금의 175석의 민주당이 만들어진 거지. 이재명 대표가 의도해서 본인 사람들을 다 꽂아 넣어가지고 사당을 만들었다. 이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보면 사실 다른 어떤 모든 정책 현안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법적 문제, 구속영장 청구 이런 같이 외래적 요인이 과연 이걸 민주당이 감당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당내 갈등이 생겼던 거지. 당 전체가 움직여가는 것은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22대 국회도 뭐 사당처럼 뭐 이재명의 뜻대로 움직이는 민주당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정광진 대변인님 지금 자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대표 공백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직을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조기에 뭐 전당대회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향후 거치는 무슨 역할을 맡으실까? 저는 그 차기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5월 말까지가 원래 비대위원장 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퇴를 하면서 윤재욱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6월 1일이면 개원을 해요. 22대 국회. 그럼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6월서부터 오는데 그 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22대 국회 이번에 4선 의원만 우리 당에 18명입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4선 의원 정도 되면 다 이제 당대표 생각도 있을 테고 22대 국회에 원내 진입한 사람들이 당을 이끄는 게
훨씬 더 당을 안정화시키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시간의 휴식도 없이 바로 등판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등판한다는 게 네. 그분의 높은 그 대중적 지지도와 당원 내에서의 지지도를 고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쉽지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 당권 구도 관련해서요. 그런 보도 분석도 있더라고요. 2030 세대의 어떤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는 쇄신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당선된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 같은 분들도 얘기 나오고요. 또 그 밖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권영세 이런 분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차기 당권 구도 어떤 구도로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김재섭 의원 당선인이 벌써 당대표 그 후보에 오른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만 예. 아무래도 지나치게 친윤색채가 강한 분들이 당에 다시 대표를 맡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과 너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적어도 친윤색채가 비교적 옅은 분,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계속 연패하고 있잖아요. 예. 수도권 정서를 잘 알고 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그 지지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당대표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혹시 한번 찍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분? 그런 분들이 지금 나경원, 네, 제가 언급했던 원희룡, 안철수 이 정도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권에 큰 관심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총선 이후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오늘 근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차기 비서실장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거론되고 있다. 또 정무장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또 거론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 고민정 당선인은 되게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거론된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간다면 이걸 쇄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그 대표하긴 했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계속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 네네. 이동관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죠. 이분 들어오면 쇄신이고 안 하겠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친윤이고 물론 지금 두 분과의 관계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올려놓고 쇄신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국민들 일반 상식에 비추었을 때의 기준으로 봐야지 이제 이 좁은 풀 안에서 주변의 인물들 중에 고르려고 하면 또 실패할 것이다. 네. 특히 이동관 위원장 이분 거론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네네.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에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국무총리 후임자는 어느 분이 맡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이 오면 좋겠어요? 일단 국무총리는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들은 인사청문회가 통과하지 않아도 임명이 가능한데 국무총리는 다른 경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대야 관계가 굉장히 원활한 사람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통합형 인사로. 근데 마침 김한길 전 대표가 이름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 정도면은 총리 카드로 야권에서 또 어느 정도 좀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동관 비서실장설이나 장제원설 이런 것들은 우리와 대화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김한길 위원장 정도의 인선이라면 야권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김한길 저는 위원장이 굉장히 그래도 대야 메시지를
온화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김한길 위원장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미 뭐 시간이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계속 하시다가 분당에서 탈당하시고 결국에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네네. 이제 과거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화가 통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지금까지 정치 행보라든가 그 최근 이 정부 들어서서 김한길 위원장이 했던 역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의 분위기에 맞는 총리 후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신 분들이 벌써부터 몇 분 계신데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요. 김재섭 당선인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게 되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광 대변인? 저는 여전히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예. 아무리 이게 뭐 민심이 원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라는 거는 특별한 검찰 수사잖아요. 네. 근데 이 특별한 거는 자주 있는 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 일상화된 특검은 특검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거는 이게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예.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상적인 검찰 수사 결과를 충분히 기다려 봐야 하는데 이게 뭐 지나치게 좀 정쟁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우리 당이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음 주 초에 이르면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발표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첫 번째 방식은 뭐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한다고 하면 기자들과 좀 충분히 대화하신 예. 형식이 되는 게 좋겠죠. 네네. 지금 처음 도어 스태핑 하실 때 이후 그게 중단된 이후에 사실 국민과에 대한 어떤 메시지든 어떤 식이든 전혀 이 소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밝히고 받아들여라 이런 태도로 비춰졌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4월 1일 날 있었던 의정 갈등 관련 대담 한번 보십시오. 52분 동안 본인의 생각만 그냥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믿고 따르라 이런 태도잖아요. 질문도 받지 않으시고. 네.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셨다면 쓴소리라도 현장에서 듣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나오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 참모 개편이라든가 네. 내각 개편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본인이 어떤 부분에 달라지겠다는 그러한 신뢰를 좀 주셔야 됩니다. 네네. 아마 선거에 처음 나오시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도 변화가 읽혀지지 않는다고 예. 하면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도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질문 들어볼게요. 길진 않네요, 시간이.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까 싶은데 당내 최다선인 민주당의 6선 추미애 당선인, 뭐 조정직 당선인 거론되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이랬습니다. 개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국회의장도 당연히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 이 어떤 얘기입니까? 정광 대변인. 걱정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최다선 의원 가운데서도 다선이 같을 경우엔 연장자가 맡는 게 지금 관례화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 예. 맡게 될 텐데 그동안은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네. 추미애 전 의원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캐릭터와 국회의장의 캐릭터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맡게 된다면 굉장히 좀 그동안의 국회 운영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서 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도 우도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는 무슨 말씀일까요? 기계적 균형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당연히 중재자이고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네. 당적도 안 갖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같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이 오만한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네. 국회에서 주요 현안이나 올라오는 입법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계적 균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새로운 정쟁을 계속 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이런 예, 부분 예. 21대 국회에 계속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바꾸는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 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되신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냥 네. 예상해 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하그이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는 13km 정체, 또 비봉에서 용담터널과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차가 많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 나들목에서 남풍새 나들목 호정 2교까지 12km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문경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소형 화물차가 전복 사고 나면서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충주 분기점과 강곡 부근으로는 각각 4km씩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대 총선 화제 당선자 어제부터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3,000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축하드리고요. 0358님께서 그런 얘기 문자 벌써 주시네요. 당선을 축하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분들 선거 유세할 때는 얼굴 자주 보는데 당선되면 지역에서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국정 잘 부탁드리고 자주 얼굴 보여주세요 하십니다. 아유,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대개 두 가지 지위 요구를 받는데 하나는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또 하나는 지역에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 또 주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돌보면서도 지역에서 그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위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지역에서 무슨 어디 상가에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또 중앙에 가서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선인님 8년 만인가요? 국회에 재입성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공주, 부여, 청양의 민심은 5선이 아닌 박수현이었네요.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선 소감 애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무섭다. 기쁘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저를 개표 막 시작할 때 언론사가 많이 이제 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실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 나오고 막 환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웃지를 않으니까 취재원 언론사들이 왜 웃지를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제 표정이 무거웠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에게 이렇게 많은 압승을 주시는 민심을 보고 그럼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21대 때도 다수당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국민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잘한 건 없잖아요. 네네. 예, 물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저렇게 압승을 주나 민주당이 뭘 잘했다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의석을 주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22대 국회에서 잘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렇게 거꾸로 또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무서움. 예, 그 안에 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생각하니까 정말 지금도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소름이 이렇게 돋는데 그때 그걸 발표를 하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의 기쁨보다 민심의 이 준엄함이 무섭게 느껴진다. 그렇게 제가 당선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선 소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개표 방송을 진행을 했지만은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접전이었고요. 어제 그렇습니다. 새벽 1시쯤인가요? 당선 확실 소식이 들어온 게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승리의 원동력은 그래도 뭐였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무엇보다 민심의 심판인데요. 예. 이곳 공주는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선 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충청의 아들, 뭐 공주의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대한 뭐 관심과 기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하나건 그 뭐 정치에 대한 민감한 심판보다는요. 그 심판의 의미가 좀 다른 게 충청 요쪽에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보면 민생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가 이제 농촌 도시거든요. 공주부의 청양이. 근데 막 쌀값이 폭락하고 한우 농가, 한돈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에. 소값, 돼지값이 막 폭락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정부에서 전혀 제가 봐도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농심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막 입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선에 아주 관록 있는 정진석 후보님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의 능력이나 이거보다는 어떤 민생에 대한 심판을 해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하여튼 뭐 정진석 후보님 뭐 정말 경륜 있으시고 거물 정치인이신데 제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또 보수적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민심의 심판인데 그 심판도 정치 어떤 이슈 심판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려운 민생에 대한 심판이고 이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확실히 빨리 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민생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은 계속될 거다. 집권당이 그렇게 흔들려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야당 소속이긴 하지만 어차피 집권당이 국정을 운영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어떤 공주부의 청양 정진석 후보를 불과 저 같은 사람이 꺾을 수 있었던 이것은 그런 어떤 민생 파탄에 대한 민생 회복을 바라는 민심의 심판이라 보고 민생 회복을 시키는 쪽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빨리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 총선 때는요. 후보 당선인께서 정진석 후보에 대해서 공주선거구를 이겼는데도 부여 청양에서 뒤지면서 패하셨고 20대 때도 상황이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공주에서도 이겼지만 부여 청양에서도 선전하셨어요. 이 비결은 뭐였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농촌 도시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역시 이건 실제로 어떤 그 농민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야, 이 벼도 내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데 유권자 민심도 마찬가지다. 네 발소리 듣고 자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장점을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장점이 뭐냐 상대 후보에 비해서.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정치인으로. 그런데 아마 정진석 후보님도 인정하십니다. 하여튼 제일 부지런하대. 하여튼 저도 근면성실한 거 하나만 믿어주십시오. 그 말밖에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제가 근면성실한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저는 제 발소리를 기억하시고 제 땀을 기억하신 그런 유권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를 평균적으로 오랜 기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저도 정치를 한 20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계열의 이 보수 정당에 비해서 정당 지지도는 통상 15에서 20% 사이 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번에 2.24%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최하 15%의 정당 지지 차이만 가정하더라도 2.2%를 이긴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이긴 것이기 때문에 무려 17, 18%를 이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죠. 대통령의 고향이죠. 대통령께서 또 지난 임기 중에 벌써 제 지역구에 4번이나 오셨어요.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오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좀 유권자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박수현의 발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하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788님, 박수현 당선인 항상 겸손한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약자들 편에 서서 정치를 해주세요 하시고요. 정정자님, 충청 사람들 민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당선인 말이 맞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또 민심은 떠날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 청양의 경우는 뭐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편이고 공주는 또 금강을 기준으로 남쪽 뭐 북쪽이 약간 좀 성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이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맞춤 공약 또 공약 이행 준비도 함께 갖고 계실 텐데 그것도 잠깐 들어볼게요. 이번에 그 정진석 후보님과 제가 차이점이 뭐 있었다면 저는 그 현수막을 공약을 이제 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진석 후보님께서 이제 5선을 하셨고 이제 6선에 도전을 하시는 큰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현수막을 한 종류로 전 지역에 다 걸었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 힘 있는 일꾼론이었습니다. 그냥 힘 있는 큰 정치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사람을 시키면 힘이 생기니까 뭐 국회의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이제 그 표심을 그런 쪽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셨겠죠. 그런데 저는 각 동네마다 그 맞춤형 공약을 다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다 다르게 하셨나 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마다 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금방 와서 닿잖아요. 물론 힘 있는 정치인 일꾼론도 뭐 큰 기대감에 갖게 하지만 당장 이 동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데 박수현이 우리가 필요한 걸 잘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4년 후에 평가받을 생각을 하면 공약 이행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공약을 하고 현수막을 걸었을 그것을 제가 4년 동안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맞춤형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공주, 부여, 청양 포함해서 총선 결과 보면은 충청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갔는데 이 충청 지역을 우리가 뭐 흔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이 충청에서의 승리의 의미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충청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뭐였다고 보세요? 역시 민생인가요? 저는 그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였나요? 그때 이제 심한 회초리를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이제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런 말씀하실 때 감동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민심의 준엄함을 아셨구나. 그래서 정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면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막 채찍으로 때리신 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몽둥이로 때렸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고 해서 국정의 운영 기조를 바꿀 것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뭐 민주당에서 2차 양명주라고 하는 뭐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도는 대체적으로 농촌 기반의 농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대책이 제가 봐도 제가 뭐 청와대 대변인 수석 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정의 흐름이 다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무너져가는 농촌에 대한 말을 누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심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충청도는 왜 이렇게 말씀들이 신중하시잖아요. 속내를 알 수 없다. 이번 선거처럼 제 정치 인생 20여 년 중에 이번처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 충청도 민심 처음 봤어요. 그만큼 화가 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도가 이 정도라면 대통령께서 뭐 비서실장, 뭐 청와대 수석, 내각 형식적인 어떤 그 조치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뭐 쉬운 4자짜리 무슨 뭐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
유감인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실이 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바꾸지 않더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불통 같은 그런 담화문만 1시간 일방적으로 읽고 내려가는 소통이 아니라 처음에 하셨던 대로 도어스태핑 같은 거 진실하게 하고 네. 뭐 그런 모습으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수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보면은 간발의 차로 단성된 지역구도 꽤 있고요. 되레 뺏긴 지역구도 있는데 이 새 국회에서 혹시 민주당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 회초리를 예약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니네가 잘해서 너한테 준 게 아니라 여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무슨 뭐 200석을 범야권에서 탄핵을 하네 뭐 어쩌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국민은 절대 그렇게 200석을 몰아주시지 않아요. 이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막 범야권 200석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21대 국회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지금 여당인 제2당과 협치와 협상과 타협을 해서 예. 국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에 민주당은 몰릴 것이고요. 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21대 국회 악순환이 심하게 되풀이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부권만 행사하는 대통령도 심판받겠지만 네. 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의회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유능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역사는 진보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개혁 과제를 주도해서 가는 거 맞죠. 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더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그 민생 과제는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민주당이 우리 편이구나 예.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유능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도록 요구받은 그런 의석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에 대해서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좀 잡음이 불거졌었는데 특히 뭐 친명계, 친문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월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경쟁은 언제나 환영인가요? 아니면 이런 갈등과 분열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런 것은 이제 없을 거고요. 예. 당연히 정당은 경쟁을 하는 것이죠. 네. 예. 조그만 지역구에서 기초의원을 공천하더라도 경선을 시키고 네. 거기 승복하고 그것이 민주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쟁의 절차는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네. 우리 스스로도 적응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뭐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언론의 관점으로 보면 예. 뭐 비명과 친명, 뭐 친문과 친명 이렇게 이제 기사거리가 될 정도의 어떤 포인트들을 잡는 것이지 예. 지금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네. 조국 혁신당 그리고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정리가 될까요? 향후에? 이번에 그 총선 과정에서 보면요. 예. 저희 제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의 오랜 당원들도 예. 지역구 후보는 박수현을 찍지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었다는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네. 반면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를 찍기 위해서 나왔다가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으니까 예. 저를 찍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실제 네. 많이 듣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예. 물론 조국 혁신당이 창당된다고 할 때 민주당은 분명히 선을 걷지만 연대가 없다 선을 걷지만 네네. 그러나 자연스럽게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예.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협력을 이루는 서로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이것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는 아마 조국 혁신당이 네. 민주당이 제대로 막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이슈들 이런 이슈들을 막 치고 나갈 겁니다. 선명성. 예, 선명성에서는 민주당을 압도하겠죠. 민주당은 집권을 해야 되는 정당인데 선명성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 서로 연대에 의해서 연대할 수 없겠지만 이슈에 따라서는 그렇게 서로 선별적으로 협력과 연대의 틀로 또나 민생에서는 또 협력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어떤 구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서성래님께서요. 박수현 당선인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펴서 의정활동 잘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 청양 당선인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선우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섭니다. 2년 전 새벽 갑작스레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엄마. 그렇게 엄만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얼굴도 모른 채 엄마와 둘이 살아온 선우에겐 너무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엄마를 보내고 선우에게 찾아온 우울증과 심각한 수면장애.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부실한 식사는 선우의 건강을 점점 위태롭게만 합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15살의 선우. 선우가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이 깊어갈수록 햇살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이맘때보다 7도나 높았습니다. 주말에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일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제주 14도, 강릉은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 전주 27도, 광주 26도, 춘천이 28도 안팎으로 내륙은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다시 모레 밤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고요.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경보 경계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중부 서해안과 전라권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주 초반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9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라며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이틀째 공식 브리핑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혼란 수습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3%대의 여전히 높은 물가와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에 해경선을 투입하고 주중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올해는 남극대륙과학연구의 전초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설립 10주년을 맞은 해라고 합니다. 또 남북극 연구의 중심기관인 극지연구소의 20주년이기도 하다는데요. 극지연구소 20주년을 맞아서 남극과 또 북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극지 취재를 4번이나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KBS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극 기온이 제가 아까 한번 쳐봤어요. 여기는 얼마나 되나 했더니 영하 뭐 한 3,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남극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5도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영국 가디언지에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그 정확히는 이때가 2022년 3월입니다. 2년 전인데 그때 남극 콩코르디아 그 내륙기지 근처인데요. 이때 영하 9.4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9.4도요? 네, 영하 9.4도. 근데 그 지역이 보통 이제 영하 40도에서 50도가 평균이니까 그렇게 산출을 해보면 38.5도나 평년 기온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그 과학자들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저위도에서 생성된 그 수분이 대기의 흐름을 타고 남극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열과 수증기가 전달돼서 기상학적으로는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그 온도가 올라갔고요. 사실 이게 3월 18일에 피크를 한 다음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3월 24일쯤까지는 서서히 내려가서 다시 이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38.5도나 상승해서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크게 온도가 높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과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극 기온 높아지면 생태계라든가 전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죠. 예, 그 이은정 기자께서도 남극 취재 뭐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남극에 가면은 어떤가 싶은데 최근에 제가 그 여행 유튜버하고 또 방송인 노홍철 씨가 다녀온 남극 탐험기 그 유튜브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던데.
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노홍철 씨가 딱 도착하자마자 무슨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 무슨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 뭐 이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느낌이세요? 예, 사실 그것도 그랬습니다. 남극에 가면 전부 다 눈과 얼음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행성에 왔다, 새로운 우주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온통 흰색인데도 같은 흰색 안에서 미묘하게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곳마다 경치고 그리고 찍으면 전부 다 캘린더 화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남극에 한 달 이상 머무른 후에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로 돌아왔는데요. 네네. 뉴질랜드에 오면 녹색 나무가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또 다른 행성으로. 그렇죠. 예. 흰색만 보다가.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외계인이 우리 푸른 지구를 본다면 그런 녹색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극이 제가 2010년에 제일 처음에 갔고 2018년에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확실히 나중에 갔을 때는 기온도 많이 올랐고 얼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남극 몇 개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지금 그 영상 보면은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서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진짜 뭐 그게 뭐 펭귄 배설물 때문에 그렇다는데 진짜 그래요? 펭귄은 사실 너무 예쁘긴 한데 가까이 가면은 소리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냄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투어 일정 리드 하시는 분 보니까 이 줄 따라서 오지 절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발을 다른 식으로 디디면 안 된다. 그러면 곧바로 죽을 수 있다 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마도 남극의 크레바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얼음이 이렇게 중간에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항상 앞에 가는 리더가 그 땅을 얼음이 단단한지 이제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 길에 뚫어놓은 길이 아니라 다른 옆으로 갔을 때 크레바스에 빠지면은 뭐 이제는 그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2016년도에 남극 갔을 때도 다른 나라 과학자가 혼자 그 탐사를 갔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실종이 됐다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남극과 북극이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던데 궁금한 것이요. 남극과 북극이 추운 지역인데 근데 왜 이렇게 빙하와 해빙이 많이 녹고 있는 건가요? 이제 기온 변화의 임계점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을요. 네네. 우리가 주전자에서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가스불이 이렇게 해도 물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뜨거워지면서 김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남극에서 얼음이 녹게 되면 태양광이 이제 원래는 그 남극 바다 위를 하얀 얼음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이제 반사가 되는데 얼음이 줄어들면 그 반사가 되지 않고 뜨거운 태양이 바다로 바로 들어오겠죠. 그럼 바다는 더 빨리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극 북극이 오히려 온대지방보다 기온 변화가 훨씬 더 빨라서 이제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2배 가량 빨리 따뜻해지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요. 네네. 북극은 4배 이상 따뜻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진희님, 남극 정말 신비한 세상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하시고요. 극지연구소가 다음 주 16일인가요? 그때 20주년이라고 하던데 연구소를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가 극지에 처음 간 건 공식적으로 언제인 거예요? 저희가 1988년 남극 서쪽 반도에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했죠. 그러니까 36년 전에 남극에 진출을 한 거고요. 이제 남극 반도에 있는 그곳은 이제 킹조지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한 10개 나라가 남극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남극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북극은 2002년도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북극은 사실 남극처럼 대륙이 아니라 북극해라고 해서 바다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 기지를 세울 수 있고 러시아 쪽에 세울 수 있고 캐나다 쪽에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럽 쪽 노르웨이 거기 스발바르 제도에 다산 과학기지를 설립해서 북극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죠. 2014년 남극 대륙에 장보고 과학기지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세종기지는 남이 62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극권이라고 하면 66도에서 67도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진정한 남극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장보고 기지가 설립되면서 남이 74도에 기지를 세울 수 있어서 이제 남극 빙하나 운석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세종과학기지, 다산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있지만은 장보고 기지가 설립된 지가 올해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참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남극 연구 성과가 꽤 많았을 것 같다 싶은데 뭐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주요하게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뭐가 있을까요? 남극에도 예.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요? 네, 그래서 오. 남극 화산의 가스 분출 활동을 25년 만에 관측을 해냈는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 좋은 논문에 실렸고요. 또 남극 그 산맥 쪽으로 가면 운석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블루 아이스라고 해서 푸른 빛을 띠는 얼음 같은 평원에 예. 검은색 운석들이 떨어져 있는데 네네. 우리 운석 탐사팀이 36kg짜리 대형 운석을 발견을 해서 이제 태양계 진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 또 최근에 내용 보니까 남극의 세 번째 기지 또 내륙 기지를 세우겠다 했는데 내륙 기지는 또 뭐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보고 기지는 그 남극의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바닷가 옆에. 네. 그래서 바다에서 거리가 한 수백 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아라운호를 타고 갔을 때 예. 거기가 얼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얼음 위를 달려서. 예. 근데 내륙 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가가 아니라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기지를 말합니다. 네네. 그 아까 콩코르디아 기지 네네. 처음 얘기했던 거기가 대표적인 내륙 기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장보고 기지에서 1,500km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 남위 76도, 동경 117도 위치를 내륙 기지 후보지로 올해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 2030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남극의 내륙 기지는 5개가 있는데요. 네. 그 일본의 내륙 기지 후지돔 기지가 그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의 배경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일본은 이미 그때 예. 내륙 기지가 있었는데 네. 우리는 좀 늦은 셈이죠. 늦었네요. 이 내륙 기지에서는 무슨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빙저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빙저호는 말 그대로 얼음 아래 호수인데요. 그 남극의 그 200m, 2000m 넘는 얼음 안쪽으로 예. 뚫고 들어갔더니 호수가 있더라. 이렇게 탐사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호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수천만 년 동안 격리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구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지구를 알 수 있는 그게 되고요. 네. 그 특히 유명한 빙저호 중에 보스토크 호수 같은 경우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매우 유사하대요. 그래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근데 남극에서 우주 탐사 연구를 한다라고 지금 언뜻 이해가 되는데 참 신기한데 이게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우주의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빙저호에서? 빙저호는 이제 과거의 예. 지구 예. 그다음에 그 다른 행성과의 환경을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남극이 해발 3,000m로 굉장히 고도가 높고 건조하고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망원경을 직접 우리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서 직접 우주를 관측하거나 예. 블랙홀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중성미자라는 유령 입자가 있는데 예. 그 입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1004님. 남극 세종기지 TV에서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2081님. 남극 기온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있다니 올 여름도 벌써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여름이 되면 야외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기후위기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남극의 펭귄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이은정 기자께서도 남극에 갔을 때 펭귄 뭐 지겹게 보셨겠지만은 펭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예, 제가 남극에 갔을 때는 이제 남극 대륙에만 있는 황제 펭귄을 직접 보고 왔죠. 네네. 정말 멋있고 키가 한 1에서 1.2m 정도 되니까 사람의 허리 정도까지 옵니다. 저보다 조금 작네요. 네, 황제 펭귄은 사실 둥지를 만들지 않고 네. 얼음 위에서 살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이제 남극 얼음이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서식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또 번식에 치명적인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펭귄 중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펭귄을 보셨을 텐데요. 예. 그런 펭귄들은 방수기 털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얼음 위에서만 살아야 되거든요. 물에 닿지 않고. 그런데 지금 해빙이 자꾸 없어지니까 깃털이 자라기 전에 해빙이 붕괴되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황제 펭귄의 서식지가 이번 세기 말까지 한 90%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90%나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또 펭귄들 그 황제 펭귄 영상들 보면 이렇게 삶의 터전이 점점점 좁아지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물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사이에 뭐 새들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린 펭귄들은 그 남극 알매기, 남극 독수리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그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이 기지 이런 곳은 저 같은 일반인들도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남극 대륙은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연구를 위한 목적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일부 이제 남미에 가면 크루즈를 타고 남극을 탐사하는 그런 아주 비싼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아마 대륙이 아니라 남극 인근 섬이나 제도 쪽을 아마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또 남극 북극이 녹으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또 잘 모릅니다. 이게 남극 북극이 녹으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남극과 북극이 지구 전체 해양 대순환, 해류 대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린란드나 남극은 물이 차가울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차가운 물일수록 무겁거든요. 그 영상 4도의 물이 제일 무거운데요. 이런 차갑고 무거운 물이 생성이 돼서 심층수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에서 내려간 심층수들이 흐름을 타고 적도로 이동을 하면 적도로 이동하면서 물이 좀 따뜻해지면 당연히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적도에 있던 물들이 다시 또 극지방으로 가면서 무거워지고 해서 그것이 그 에너지 동력이 되어서 순환하게 되나 보네요. 지구 전체의 큰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극지방에 지구 전체의 얼음의 약 97%가 있고 남극에는 86%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은 염분이 없잖아요. 바닷물은 짜고 염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극지방의 바다의 염도가 낮아집니다. 염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 물이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거에서 해류 순환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수 생성이 안 되면 전체 물의 흐름이 안 돼서 우리가 욕조에서 한쪽은 물이 뜨겁고 한쪽은 물이 차가운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해류 대순환이 빨리 정상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 상승이 0.3m 작게는 이번 세기 말까지 크게는 1.1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m까지나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남극은 그리고요. 또 먼저 찜하면 임장가 싶기도 해요. 땅 소유가 어느 국가로 정해져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남극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이게 뭐 자원 개발 같은 뭐 남극의 어떤 미래 가치 때문이 아닐까 싶은 뭐 짧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남극을 처음 탐사한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같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문센이 처음으로 남극점에 갔다고 하고 또 영국 스콧 대령도 남극 탐사를 했죠. 하다가 죽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그 남극 탐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계 있고 노르웨이계 있고 이런 건가요? 본인들이 이제 기지를 거기 건설해서 거기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배 타고 가면 뭐 조금만 가면은 남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지를 만들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남반구 나라도 우리도 지역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해서 남극의 자기 땅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제 조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었군요. 남극은 지금
어떤 나라의 땅도 아니다.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그리고 남극의 생태계, 남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으로만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갈 때도 외교부에 서류를 내고 그게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닌 대신에 또 연구 목적으로만 갈 수 있고 또 이제 자연 환경은 또 해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아까 뭐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극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혹시 자원 개발 같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좀 그 겉으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남극 대륙 아래에 굉장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고요. 없어요. 근데 지금 지구가 점점 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그 자원이 부족해지면 언젠가는 남극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으로는 남극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 공동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남극 개발에도 뭔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번에 이 내륙기지는 6번째 내륙기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남극 연구에 진심이다. 이런 걸 알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영 님께서요. 남극 기지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문득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 생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모두 다 보관을 했다가 들고 나옵니다. 되게 많을 텐데요. 꽤 많지만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아라운호 배에다 싣고 오고요. 현장에서 분쇄할 수 있는 거는 분쇄해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또 이 인간의 그 액체 배설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정화 시설을 돌려서 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답변이 되셨죠? 김현성님께서는요. 얼마 전 2024년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채용에 지원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고 싶네 하시는데 이렇게 과학기지에 연구대 뭐 연구원 같은 거 채용을 하면 한 번 가시면 뭐 1년 2년씩 계시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월동대원이라고 하면 보통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극지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거기 통신대원도 있어야죠. 전기대원도 있어야죠. 조리사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직에는 일반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불합격하셨다는데 1년 뒤에 또 지원할 수 있으시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0428님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사람이고 지키는 것도 사람이네요. 지구를 지키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하시고요. 0933님 저는 남극에서 황제 펭귄 보는 게 소원이에요 하시는데 황제 펭귄 보신 얘기 좀 길게 듣지 못했는데 처음에 보셨을 때는 되게 신기하셨겠지만 이게 또 때로 있는데 그 황제 펭귄은 집단 행동 그 생활을 하는 동물인가요? 좀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황제 펭귄을 남극에 아무 데서나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서식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헬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보는데요. 일단 내리면 황제 펭귄들이 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망을 보는 경찰 펭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굉장히 큰 소리로 울어요. 그리고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펭귄을 이제 잡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뭐 손을 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그다음에 황제 펭귄은 대륙에서 남극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 종류니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 펭귄도 있군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남극과 또 북극 취재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발전 위해서 좋은 조언 혹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2019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북극 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1년 동안 배를 타고 얼음을 누비면서 이제 항해를 하면서 탐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또 수백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는 그 배에 타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였냐 하면 그 얼음에 닻을 내려서 배 엔진을 끄고
얼음을 따라 흐르면서 1년간 북극을 이렇게 탐사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굉장히 귀한 경험이죠. 경험일 텐데. 네네. 그래서 우리 극지연구가 지금 뭐 30년, 40년 동안 상당 수준 발전은 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연구의 중심부에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무슨 스포츠랄지 아니면 국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은 항상 10대 안에 들어서 우리는 항상 끼는 줄 알았는데 30여 개 나라에서 수백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는 그 배에 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마음도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분야 연구의 중심부까지는 못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3254님, 이은정 기자님 너무 멋있어 하십니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의상도 멋지십니다. 자, 극지연구소 20주년 한국 극지연구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정 KBS 과학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은 가운데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도 금사 5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문경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소형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중령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도 대동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대간 분기점에서 삼락까지는 8km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 광주 고속도로 광주 쪽도 나주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애증의 정치클럽 박유진 에디터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 3.50%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지난해 2월부터 벌써 10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네.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날보다 3.1% 올랐어요. 네네. 2달 연속으로 계속 3%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한은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2%입니다. 격차가 좀 크죠. 한 1.1% 정도? 네, 그렇습니다. 체감하시다시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고요. 네. 이제 물가가 내려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2분기 동안은 금리 동결로 대응을 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한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깜빡이를 켤 상황이 아니다. 네. 깜빡이를 켜면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한 건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 뭐 물가가 좀 안정돼야 금리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물가 전망은 어떤가요? 아직 깜빡이를 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둔화 흐름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을지 좀 확신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될 때까지는 통화긴축 기조를 좀 충분히 유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전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는 이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쯤인가요? 네, 한 7, 8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한은에서 물가 흐름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국내적으로 보면은 가계부채 문제가 고려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6%였는데요. 100% 넘었네요. 네, 가계빚이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상태죠. 그래서 2, 3월 가계대출이 그래도 전월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아직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가 커져서 가계부채가 좀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뭐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국외적 요인도 있나요? 네, 우선 중동에 지금 군사 갈등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3월, 5월엔 그래도 내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계속 이게 늦춰져서 이제는 6월에도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미국은 7월에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 낮추고 한은은 연말까지 한 차례만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고물가 시기의 끝물에 너무 일찍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하면은 물가 안정으로 진입을 하는 것부터가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라스트 마일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리스크를 경계를 하느라 금리 인하 시점에 좀 신중합니다. 일단 확실한 어떤 확정된 확신이 없다. 뭐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좀 고려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0%포인트로 역대 최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환율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미국과 속도를 좀 맞춰가겠다라는 게 한은의 기조입니다. 근데 또 이제 물가하고 가계부채를 좀 안정시키려면은 금리를 올리곤 했는데 네. 뭐 인상보다는 일단 동결 선택한 이유는 또 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큰 이슈였잖아요. 예. 이렇게 비슷한 부실 PF 대출이 여전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년 새 5조 원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에 연체율은 1.51%포인트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은 태형건설 같은 사례가 연달아 터질 수가 있습니다. PF 대출 상환에 실패를 해서 자금 나한을 겪는 건설사들이 줄도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뭐 자주 그런 얘기는 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식약처에서 마약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년입니다. 1000명도 10,000명도 10만 명도 아니고 100명 중에서 청소년 100명 중에서 2-3명이 마약을 해봤다라는 답을 했네요. 네, 좀 충격적인 수치죠. 이제 식약처에서 지난 12일에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2.6%, 성인 응답자의 3.1%가 진정제, 대마초 등 13종의 마약류 물질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족이나 또래 친구 중에서 이제 대마초를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답한 성인도 4.7%나 되고요. 청소년은 3.8%였습니다. 네.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답한 성인은 11.5%고요. 청소년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 2.6%가 13종의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 이 참 마약 문제가 뭐 심각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주변에 마약 문제가 있다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표현에 동의를 하는지도 이 조사에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성인 86.3%, 청소년 70.1%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도 성인이 89.7%, 청소년이 84%에 달했어요. 이거는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100명 중 80명이죠. 예. 이렇게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데요. 또 역으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100명 중에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고 체감이 덜 되는 이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에서 짚었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뭐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처럼 마약을 상업적인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런 마약이란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단어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식 자체가 그냥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나 봅니다. 마치 긍정적이고 친숙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성인이 46.5%, 청소년이 48.6%였어요.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는데요. 그래서 마약이 들어가는 이름을 식품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상호와 음식명에 마약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식품 표시 또 광고에 뭐 요새는 마약 베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뭐 맞아요. 베면 바로 뭐 잠든다 이래서 하여튼 마약이 붙는 단어들 친숙한 느낌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지식도 조사했다는데 여기에서는 뭐 응답률 또 응답한 내용 중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문항이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런가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모르겠네요. 네, 의사가 처방한 졸피뎀, 프로포폴 등은 향정신성 약물로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혹은 모르겠다라고 말한 응답자가 또 50% 정도가 됐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마약 범죄를 좀 엄단하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문 강사와 대중매체를 활용을 해서 예방교육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이 단속을 위해서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의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해서 관련된 병원의 좀 행정조사에 활용을 한다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24시간 마약류 중독 문제 상담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번 없이 1342로 전화를 하시면 전문 상담 인력에게 항상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독 재활센터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전국에 3개가 있었는데 17개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처벌과 예방을 넘어서 사회 복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과정에서 좀 새로운 걸림돌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저희가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뭐 쓰레기 소각장, 교도소 이런 곳처럼 뭐 기피 시설에 대한 네, 그 마약 중독 재활센터도 이렇게 혐오 시설로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9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민간 마약 재활 시설이 주민들의 반발로 문을 닫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좀 정식 신고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근처에 초중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결국 시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입소자들이 모두 강제 퇴소를 했습니다. 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충분한 재활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님비 현상 때문에 좀 시설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중독자를 바라보는 시설이나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약에 애초부터 손을 대면 안 되겠지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벌을 하는 게 반드시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 이후에 어떤 것들이 조치가 있어줘야 이 사람이 정말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관련 시설들을 이렇게 재활센터랄지 많이들 마련을 하려는 노력하고 있지만 또 지역 입장에서는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첨예한 대리 편안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을 간 큰 사람들이었죠. 횡령한 이 형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에 대해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 씨가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생과 공모를 해서 614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614억. 네, 엄청나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를 하고 횡령금 일부를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돈을 은닉한 개인 투자자 서 씨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렸는데요.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동생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를 하고 각각 추징금 332억 원을 부과를 했고요. 서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뭐 지금 600억, 700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은행의 이 횡령 사례 액수가 엄청 커서 그렇지 이 은행에서 횡령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꽤 자주 들렸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지난해에도 경남은행에서 무려 3천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은행이 직원이 고객 자금의 15억 원을 횡령을 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고요. 6대 은행의 2023년 현황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난해에 6대 은행에서만 41건의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유형 중에서는 횡령, 배임, 유용, 사기 같은 금전 사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었습니다. 각각 10건의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1금융권에서도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제2금융권은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돈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횡령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은행의 내부 통제나 뭐 감시도 있어야겠지만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돈 근처에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실제로 이거를 관리하고 다루는 분들의 자리를 좀 주기적으로 혹은 그 주기를 좀 짧게 빨리빨리 바꿔주고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을 뭐 다른 지점으로도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런 자구책도 있던데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강화 같은 조치인데요. 이외에도 뭐 준법 감시 인력을 증원한다던가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내년까지 전 직원의 최소 0.8%에 해당하는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확보를 하도록 방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장기 근무 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이제 청렴하게 돈을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큰 사고가 있으면 은행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내부 통제 이런 강화 조치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뭔가 조금 더 똑부러지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안 그래도 은행권에서 계속 추가적인 조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책무구조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책무구조도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게 하고 경영진의 내부 통제 책임을 강화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이 책무구조도를 제출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각 은행에서 이미 구조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는 또 지금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금시초문 어디가 또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지금까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벚꽃 엔딩일까 아니면 바로 이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일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밤양갱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도 후쿠송인지 모르겠지만 후쿠송이죠. 아 그래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가 끝났는데 다시 시작돼도 이어진 노래 같고 끝났는데 다시 시작되는 것 같고 상당히 중독성인데 근데 이 밤양갱 노래 이 유행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 AI 커버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커버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저희가 이 밤양갱 AI 커버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양갱 커버입니다.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볼이 와버린다니까. 달지 달고 달지 달고 달지던 밤. 네. 노래가 다 나와.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네, 김광석 씨죠 마지막에는. 자, 앞부분에는 지금 장기하 네. 씨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유니크한 목소리이시니까 양희은 가수였던 것 같고, 네. 중간에 그 박명수 씨가 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김광석 씨로 끝난 것 같은데, 네. 참. 네 분의 각자가 다 개성 있는 목소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불러도 밤야경이 상당히 좀 어울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AI 커버곡이 많이 나왔나요? 밤양갱으로? 네, 굉장히 예. 많았어요. 그래서 혁오 같은 경우에 49만. 49만요, 네, 조회수가요? 굉장하죠. 네. 그리고 잠깐 들었지만 이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 43만 명이 듣기도 했습니다. 43만, 49만. 김광석 씨가 12만, 양희은 씨가 한 4만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AI로 커버한 게 그쵸? 박명수 씨 43만이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놀랍죠. 예, AI 기술이 이렇게 참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브루노 마스의 하이보이, 뉴진스의 노래죠. 그리고 임재범의 좋은 날. 임재범의 좋은 날이요. 네, 아이유의 좋은 날이 아니라 예. 임재범의 좋은 날 등 유튜브에 인기곡을 이제 검색을 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던 건데 네. 이제는 대중매체에서도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새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네. 싱크로유라는 제목의 AI를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KBS 총선 개표 방송에서도 이 AI 기술이 쓰였는데, 이 후보들이 이제 랩 배틀하는 모습을 AI로 구현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또 BBC에서 주목하기도 했었고요. 네. 아마 이 총선 개표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황함과 네. 그리고 신선함을 함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또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AI 커버가 참 이렇게 뭐 일상 가요 또 뭐 개표 방송 또 어떤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네.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웃음을 머금게 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던 이 가수들의 목소리를 생각해 볼 때, 특히 이 가수들의 이제 뭐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임재범 씨가 절대로 아이유의 좋은 날을 부를 리가 브루노 마스 없잖아요. 하이보이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함을 낳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일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는 그러시더라고요. AI로 커버된 거를 틀어줬는데, 네. 아 이거 내가 작년에 불렀었던 건가? 근데 아니야, 이거 부른 적 없어. AI로 한 거야. 그 정도로 네. 본인 스스로도 내 목소리가 부른 노래인가 싶은 좀 헷갈린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 AI 커버곡이 지난해부터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MR과 목소리를 일단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 목소리 모델을 다운로드를 해서 예. 음성을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내면 할 수 10분밖에 안 있습니다.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작년 상반기부터 이 AI가 만든 음악, AI를 이용해 목소리를 복제한 음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좀 가장 컸던 사건이 2023년 4월에 틱톡 사용자가 이제 작곡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보컬을 이용해서 Heart on My Sleeve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네네. 이 곡을 만들어서 그래미 어워드 후보로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요청으로 내려간 상황이죠. 아니 뭐 저희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재미도 있고 이색적이기도 한데, 실제 가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부른 적이 없는 노래인데 네. 또 내 이름 달고 나가니까 좀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또 임재범 씨를 약간 검색을 해보면 네. 임재범 AI 커버 모음이 한 2시간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제 가수 본인도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도 들었고요. 약간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나 하는 생각도 네.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사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한 그 또 다른 노래를 향해서 일종의 저격을 했는데요. 마지막 경고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래퍼 아이스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제된 트랙을 악마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진짜 이렇게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참 낯선 감정이 드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재산권 침해가 가수들한테는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아티스트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지가 좀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그라임스라는 아티스트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 근데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을 또 내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네네. 가짜로 만든 이 프랭크 오션의 노래가 $9,722에 판매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설 뮤직의 제프리 할스턴 법률 고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티스트의 목소리는 그들의 생계와 대중의 인격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수단과 관계없이 그것을 훔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에 저작권이 있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일단은 국내 현행법상 목소리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없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개인 고유의 특성이 담긴 이 목소리에 대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음성권이라는 게 인정된 바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은 부재해서 가수들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구현해 만든 이 커버곡이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규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부정경제 방지법이 그 규제로 좀 제기가 돼요. 네네. 근데 이건 역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는 좀 미비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에는 목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어떤 해당 실제 가수나 어떤 소속사에게 영업적인 피해를 줄 경우에는 좀 달리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뭐 일부 가수분들 소속된 기획사에서 문제 제기나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나 싶기도 해요. 이 커버곡에 대해서 국내 가수가 문제를 삼은 사례는 또 아직 없고요. 아직 없어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 화제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좀 재밌어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과 유니버설 뮤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거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팬들이 합법적으로 이런 트랙을 만들되 저작권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참 생성형 AI라는 게 막을 수 없는 기술의 흐름이고 대세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또 그 왜 아까 김광석 씨 목소리 잠깐 들어봤지만은 AI가 아니었으면 절대 들어볼 수 없는 곡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작년에 굉장한 곡이 하나 나왔어요. 뭐죠? 11월에 비틀즈의 마지막 노래인 Now and Then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이 곡의 태생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1970년대에 데모로 녹음한 30대 존 레넌의 목소리 그리고 1995년에 조지 해리슨의 기타 연주 그리고 현재의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와 링고 스타의 드럼 연주가 만나서 탄생을 한 곡입니다. 이게 뭐 몇십 년을 차이를 두고 그때 목소리 그때 기타 지금의 목소리가 같이 그렇죠. 링고스타의 드럼 연주까지 만나서 탄생한 곡이고 지금 뭐 소비자들이 뭐 재미로 만들고 있고 또 수익 창출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뭐 정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음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AI 커버곡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그러면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전복되는 사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도 이제 틱톡을 통해서 이 사례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 AI 커버를 계속해서 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작사나 기획사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를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향이 계속되다 보면은 소비자가 굉장한 우위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요즘에 왜 아이돌 팬 직캠 그리고 뭐 직직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찍는 사진 이런 것들을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법적인 소비자의 권한을 또 실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죠. 가수분들 말고 혹시 작곡가분들은 이 AI 음악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제가 작곡가분들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다수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요새는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 AI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화제가 될 수 있다면은 또 유의미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아티스트들 중에 이제 본인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는 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AI를 뭐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또 잘 활용하는 쪽이 되레 뭐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네,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인공지능 AI 기술이다라면서 음성합성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 슈퍼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AI가 만든 음악 세계 기대와 우려되는 부분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대되는 부분이 역시나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AI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값싸게 모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제 해내게 될지 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죠.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144님, 우리 늦둥이 아들 녀석이 지난 2월 취업을 했답니다. 선거 과정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 대해 늘 걱정을 했는데 다들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희망을 주는 방송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2399님, 뉴스레터 K 덕분에 정치와 경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AI가 만든 음악, 이 정식 음원으로 나온 것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존 레논의 목소리를 되살린 곡입니다. 비틀즈의 마지막 곡 Now and Then 들으면서 오늘 뉴스레터 K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